금복은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집 천장에 있게 되었는지, 그 돈을 감춘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앉아서 골머리를 썩혀봤자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은 알 수 없는 일,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그 돈의 임자가 누가 됐든 이제 모든 행운은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녀에겐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었다. 금복은 돈의 일부와 땅 문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항아리에 담아 뒷안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다음 날 다시 다방문을 열자 때마침 장마도 끝나고 신선한 날씨가 잠시 이어져 그동안 커피 향과 레지들의 분냄새가 몹시도 그리웠던 사내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다방엔 활기가 되살아났고 모든 건 이전으로 돌아갔다. 금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계속하는 한편 은밀히 두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을 시켜 쌍둥이 자매를 불러오게 한 거였고 다른 하나는 땅 문서와 나와 있는 땅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일이었다. 수소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은 평수도 채 얼마 안 되는 마을 근처의 자투리 땅이었지만 한 군데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비록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평수가 수천 평에 달해 금복은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 땅이 있는 장소는 기찻길 건너 멀리 산자락 아래 남발안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 의미는 뒤쪽에 있는 벌판의 안쪽이란 뜻이었다. 며칠 뒤 금복은 직접 땅을 보러 가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이때 그녀는 하루 품삯을 주고 길잡이를 한 명 고용했는데 바로 얼마 전 다방에서 눈여겨봐 두었던 문이라는 사내였다. 그는 원래 평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몸뚱이 하나만 믿고 되는 대로 이것저것 공사판을 따라다니느라 평대 인근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었다. 그들은 번잡한 마을을 벗어나 기찻길로 접어들었다. 문은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그는 걸음이 느리고 자갈길에 서든 금복이 뒤에 처지면 말없이 서서 기다리다 그녀가 겨우 따라 붙을만 하면 다시 돌아서서 성큼성큼 앞으로 걷곤 했다. 그러기를 얼마 천천히 좀 가자며 뒤에서 연실 엄살을 부리던 금복이 급비야 더 이상은 못 가겠다며 철로 옆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문은 난처한 표정으로 멀뚱하게 서서 금복을 내려다 보았다. 산골에서 태어나 맨발로 삼천리 위아래를 다 밟다시피 한 금복이 그 정도 거리에 벌써 지칠 리도 없건만 특별히 엄살을 부린 데에는 뭔가 달리 품은 마음이 있을 법도 하다. 뭔 사내가 그리 매정하오. 여자가 다리가 아파 못 걷겠다면 무슨 수라도 내든가 해야지. 금복이 토라진 입을 셀룩거리며 문에게 면박을 주었다. 지게라도 있으면 지고 가겠지만 지게도 없는 마당에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문이 난처한 듯 어물거리자 금복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여자 하나 없는데 지긴 무슨 지게? 젊은 사람도 아닌데 자발 없이 굴기는. 금복이 혀를 찾아 문이 볼멘 소리로 응대했다. 사람들 눈도 있는데 나보고 어찌 벌건 대낮에 안악을 업으란 말이오. 여기 보는 눈이 어디 있다고? 핑계가 그리 많으시오? 그만두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발로 끝까지 따라갈 테니. 금복이 짐짓 토라진 듯 일어서려다 발목이 접질린 듯 아 하고 약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쩔 수 없이 문이 다가가 등을 내밀자 금복은 기다렸다는 듯 냉큼 그의 등에 엎였다. 문은 등에 찰싹 달라붙은 금복의 물컹한 젖가슴이 감촉과 아찔한 살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워져 귀를 간질거리는 뜨거운 숨결에 뒷목이 후끈 달아올랐지만 묵묵히 기찻길을 따라 걷기만 했다. 때는 바야흐로 장마철도 모두 지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입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뜨겁고 아슬아슬하게 끈적하고 느슨하게
두근두근 숨가쁘게 달아오른 한여름의 대기 속에 들큼한 날숨을 뒤섞이며 거의 반나절에 좋게 걸려 남바란이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 근처엔 인가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산자락 아래 큰 골짜기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남바라는 나름대로 활개지라 불러도 좋을 만큼 제법 넓고 평범한 지대로 큰 나무 한 그루 없는 버덩이였다. 금복은 내친 김에 남바란까지 직접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기찻길에서 남바란까지는 아예 길이 나 있질 않아 두 사람은 한 길이 넘게 우거진 풀숲을 헤치며 나아가야만 했다. 풀잎에 베인 종아리가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발이 빠지기도 했지만 금복이 자신의 땅을 기어코 밟고 싶어해 문도 어쩔 수 없이 금복을 업고 끌며 풀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버덕엔 개망초가 무수히 피어 하얀 꽃밭을 이루고 있었다. 근처엔 시쿠렁이나 바랭이 같은 온갖 잡초들이 무성했지만 그것만은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오로지 개망초만 군락을 이루고 있어 어떤 기이하고 신성한 느낌까지 들었다. 비록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해도 평생 땅 한 떼기 가져보지 못한 여인네가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자기 땅에 대해 갖는 느낌이 어떠했을까. 금복은 수천 평에 달하는 자신의 땅을 눈대중으로 가늠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이 정도면 그런대로 좁진 않군요. 그런데 여기에다 뭘 심으면 될까요? 그러자 바닥의 흙을 손으로 만져보던 문이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계곡이 있어 개울이 가깝긴 하지만 물이 너무 찬데다 주변의 산 때문에 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벼농사는 지을 수 없을 테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자니 먼 데까지 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 이 땅은 그냥 놀려야 된단 말인가요? 금복이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안 된 얘기지만 이 땅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군요. 문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곧 미안했던지 금복을 위로하듯 혼잣말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흙은 쓸만하네요. 기와장을 구원해도 좋고 하다못해 벽돌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순간 금복은 머릿속에 퍼뜩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잡히지 않았다. 막 떠오르려다만 생각을 애써 떠올리느라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금복이 곧 생각을 젓고 짐짓 밝은 얼굴로 말했다. 어쨌거나 넓어서 좋군요. 이 정도면 집을 지어도 수백 채는 지을 수 있을 테니 나중에라도 땅이 없어서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됐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풀숲을 헤치고 나와 기찻길을 따라 평대를 향해 걸었다. 날이 더워 두 사람 모두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가는 길까지는 도저히 업어달라고 하기에 염치가 없었는지 금복은 한사코 어필하는 문의 권을 끝내 물리치고 타박타박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도중 그들은 기찻길 밑으로 흐르는 개울을 하나 발견했다. 남발 안에서 발원한 물줄기인 듯 했다. 주변엔 버드나무도 몇 그루 우거져 제법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금복은 물을 보자 반가운 듯 쪼르르 개울가로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는 대뜸 저고리를 벗어붙이고 팔과 어깨에 물을 끼얹었다. 뒤따라온 문이 멋춤에서 고개를 돌리고 서 있자 금복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외할 게 뭐 있어요? 어서 와서 발이라도 담가보세요. 물이 아주 차가워요. 문이 저만치 떨어져 겨우 얼굴을 씻고 있자 금복이 말했다. 색시처럼 얌전 떨지 말고 웃도리를 벗고 활활 씻으세요. 더워서 죽을 판인데 체면치레할 게 뭐 있어요? 문이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우통을 벗고 물을 끼얹는데 금복이 다가와 한술 더 떴다.
그러지 말고 제가 목모를 해줄 테니 여기 손을 짚고 엎드려 보세요. 문이 몇 번이고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금복은 영신 통을 주며 엎드리라고 닥달을 해댔다. 하는 수 없이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자 금복이 하얀 고무신에 물을 담아 그의 등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등에 닿는 순간 문이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금복이 기득대며 그의 등과 어깨를 넘어 가슴과 배를 고운 손으로 문질렀다. 문은 숨이 가빠왔다. 주위에 후덥지근한 공기와 더불어 정신이 몽롱해지듯 어지러웠다. 문은 목물을 해주는 금복을 흘낏 돌아보았다. 젖은 천에 찰싹 달라붙은 하얀 젖가슴 한가운데 오디 같은 젖꼭지가 수줍게 어근거렸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짙게 우거진 겨드랑이 털이 불경스럽게 드러났다. 그 아랜 금복의 풍성한 엉덩이가 젖은 치마 속에서 은밀한 굴곡을 드러낸 채 문의 눈앞에서 흔들거렸다. 드디어 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그는 대뜸 금복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대로 개울물에 엎어졌다. 그러자 금복이 물 위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어머머, 이 양반이 미쳤나 봐. 보기엔 얌전하더니만 이제 보니 아주 숭악한 사람이네. 입으로는 그렇게 내숭을 떨면서도 금복의 한 손은 이미 뜨겁고 축축한 문의 고관 속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이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벌인 정사는 일단의 관객들이 동참하는 매우 이례적인 이벤트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방사를 벌인 장소가 기찻길 옆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던 승객들은 벌건 대낮에 개울가 버드나무 밑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뒹굴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일제히 입을 딱 벌렸다. 나이든 축들은 혀를 차며 시대를 개탄했고 젊은 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후끈거렸으며 총각들은 차창에 코를 박고 휘바람을 불었고 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탄 부모들은 성과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 눈을 가리는 대신 아이들의 눈을 가렸다. 누군가 차창을 열고 야유를 보내며 휘바람을 불었지만 금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의 허리를 더욱 바싹 끌어안으며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당시엔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멀어지며 길게 경적이 울리는 순간 금복은 절정을 향해 달아올랐다. 그리고 곧 머리가 하얗게 비워졌으며 그 비워진 머릿속엔 남발 안에서 떠오르려다만 어떤 생각이 불꽃처럼 선연하게 솟아올랐다. 잠시 후 금복이 옷을 주섬주섬 꿰고 있는 문에게 물었다. 아까 저한테 벽돌이 뭐라고 했나요? 문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라는 듯 쳐다보았다. 그러자 금복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일거리를 하나 주겠어요. 내일부터 당신이 책임지고 남발 안에다 벽돌 공장을 지으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고용을 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사드리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세요. 금복의 거침없는 선언에 문이 잠시 어안이 벙벙한 듯 쳐다보다 물었다. 벽돌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어디다 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외진 데에서 어떻게 벽돌을 나를 건지는 생각해 봤나요? 벽돌은 아주 무거운데. 그러자 금복이 웃으며 멀리 지나가는 기차를 손으로 가리켰다. 당신 눈엔 저게 안 보이나요? 기관차는 사람도 실어 나르지만 벽돌도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찻길은 벽돌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뻗어 있고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하게 쳐다보는 문을 남겨둔 채 커다란 엉덩이를 흔들며 사뿐사뿐 기찻길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코끼리. 금복은 왜 하고 많은 사내 중에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풍채도 보잘것없는 뜨내기 일꾼을 선택한 것일까?
그것은 단지 그가 진중하고 기품 있는 사내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문에게서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오랜 곰방살이에 지킨 과부의 갑작스런 충동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그때 이미 자신을 보호해 줄 남자가 아니라 옆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도와줄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녀는 뜻밖의 찾아온 행운을 계기로 이제 자신을 만난 사내들이 모두 불행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당사자인 금복은 물론 외로운 객지 생활에 지친 문으로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쌍둥이 자매를 데리러 간 사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의 전갈에 따르면 그들 자매는 물론 금복과 함께 살고 싶지만 이미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적응해 살아갈 자신이 없고 무엇보다도 코끼리 전보를 데리고 가야 할 터인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전보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러자 금복이 다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과 그 엄청난 행운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둔 온갖 사업 구상들과 자신이 두 자매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편지에 써서 보내는 한편 코끼리 전보를 수송하기 위한 여러 경로를 알아보았다. 철도 말고 달리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철도를 관리하는 관청에 알아본 결과 그곳 관리들은 기차로 동물을 한 번도 수송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금복이 관청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코끼리는 여느 짐승들과 달리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서쪽에 있는 한 나라에서는 신으로까지 수왕을 받고 있는 터에 코끼리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로 수송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코끼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 나라와 심각한 외교 분쟁을 맺을 수도 있을 터인데 만일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순전히 철도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져야 할 거라는 매우 강경한 어조였다. 과연 그 편지가 효험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들은 제일 가까운 기차역까지 전보를 데려오면 그곳에서부터 평대까지 수송을 해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물론 비용은 전적으로 코끼리의 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수송 도중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코끼리 주인의 책임이며 철도 공사는 여한 책임도 묻지 않을 거라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관청의 법칙이었다. 금복은 곧 흔쾌히 서명한 각서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철도 공사와의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세세히 편지에 적어 다시 쌍둥이 자매에게 보냈다. 그러자 드디어 두 자매도 마음이 움직여 술집을 정리하고 전보와 함께 평대를 향해 떠났다는 기별이 도착했다. 그들을 평대로 데려오기 위해 금복은 거의 집 팥째 값에 해당하는 돈을 썼지만 곧 두 자매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그들과 함께 살 집을 따로 한 채 장만하는 한편 낡은 다방을 헐고 2층으로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기차가 처음 평대에 들어온 이래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것은 아마도 코끼리였을 것이다. 쌍둥이 자매가 평대에 도착하던 날 사람들은 땅 위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을 구경한다는 기대와 흥분에 들떠 아침 일찍부터 기차역을 향해 모여들었다. 평대에서 멀리 떨어진 두메산골에서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335 짝을 지어 길을 떠났고 엿장수와 솜사탕 장수, 아이스케이크 장수와 풍선 장수 등 발빠른 장사치들도 아침부터 광장 주변에 진을 쳐 정오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역 광장은 이미 구경꾼들로 하얗게 메워졌다. 이날은 평대역에 개통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전해지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1,000명이요 경찰 측 추산으로는 300명이었다. 아무튼 공짜 구경 좋아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모양이다.
기다림에 지쳐 구경꾼들이 목이 한자나 늘어졌을 무렵 멀리 기적이 울리고 하얀 연기가 눈에 들어오자 구경꾼들은 웅성대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차가 멈춰서고 잠시 후 고운 남색의 한복을 똑같이 맞춰 입은 쌍둥이 자매가 역사 안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탄성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쌍둥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나며 웅성거렸는데 이때 구경꾼들에게 춘이래라고 알려진 금복이 군중 가운데 나타났다. 쌍둥이 자매와 금복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몇 년 만의 재회를 기뻐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던 거대한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경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를 쳤다. 이때 전보는 붉은 천을 등에 두르고 나타났는데 거기엔 노란 금박으로 평대다방이란 글씨가 크게 박혀 있었으며 그 밑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커피와 인삼차 외 각종 차 일체, 최신 레코드판 다량 입하, 배달 가능, 미희 주야 대기, 팁 없음, 외상사절. 그것은 물론 군중이 모인 기회를 이용해 다방을 홍보하려는 금복의 발빠른 장사수완이 빚어낸 우스꽝스러운 촌극이었다. 다소 품위가 결여된 광고였다는 세간의 평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홍보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평대 다방의 이름은 평대뿐만 아니라 평대에서 멀리 떨어진 두메산골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그날 이후 전보는 그 으스꽝스러운 휘장을 몸에 두른 채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두 바퀴씩 도는 새로운 일과를 추가하게 된다. 어쨌거나 뒤에 있던 구경꾼들은 코끼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구경꾼들 가운데 몇몇은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의 기이한 모습에 놀라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비록 늙기는 했으나 여전히 2톤이 넘는 거대한 위용을 간직한 전보는 집채만한 덩치와 장정의 몸통보다 더 굵은 다리, 토란 잎처럼 넓게 퍼진 귀와 소뚜껑만한 발바닥, 양옆으로 길게 뻗은 우아하고도 위협적인 모양의 상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바로 그 길고 유연한 코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게다가 앞에 미리 마련해 놓은 물통에 코를 박아 물을 빨아들인 후 더위에 지친 관중을 향해 분수처럼 뿜어내는 이벤트까지 선보여 역 광장을 하얗게 메운 구경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궁중 앞에 선 흥분 때문일까? 이날 전보는 꼭 선보이지 않아도 될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 하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정의 다리보다도 더 굵고 긴 생식기였다. 어찌된 일인지 전보는 그날 생식 능력이 이미 고갈된 그의 거대한 생식기를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 민망한 듯 두 눈을 꿈뻑거리며 군중을 쳐다보았다. 당연히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나왔다. 물론 거기까지는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군중의 알 권리를 모두 충족시킨 훌륭한 마무리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언제나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개들이 교미하는 것을 볼 때마다 쫓아가 그들의 안쓰럽고도 엄숙한 짝짓기 행위를 방해하던 한 짓궂은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금방 전보의 거대한 성기를 힘껏 때리고 말았다. 순간 전보의 머릿속엔 오래전 서커스 공연을 하던 도중 한 아이가 노래를 불렀던 때의 놀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전보가 두 다리를 앞으로 축혀 올리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곧이어 하얗게 모여든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군중 사이에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오자 쌍둥이 자매가 뒤늦게 전보를 불렀지만 이미 전보는 수많은 구경꾼들을 깔아뭉개고 시장을 향해 달려간 후였다. 이날 전보에 의해 부서진 점포가 수십여 개에 다친 사람이 100여 명에 이르러 금복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집 한 채 값을 내놓아야 했는데 결국 공짜 홍보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 되었다.
한편 그날 전보를 놀라게 한 아이의 잘못된 습관은 훗날 대낮에 방에서 몰래 방사를 벌이던 그의 부모를 보고 쫓아들어가 막대기로 아버지의 그곳을 때렸다가 엄마와 아버지 모두에게 번갈아가며 돼지게 얻어맞은 후에야 고쳐졌다는 후일담이 있는데 이 역시 확인할 길이 없다. 어쨌거나 그렇게 떠들썩하고도 유난스럽게 전보와 금복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